이제 소개받은 고승현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세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행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매 선거 같은 게 끝나면 이제 선거학회랑 선관위 후원으로 해서 한 100개 이상, 200개 되는 문항을 아주 층화 표본 추출을 잘한 굉장히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조사를 가지고서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득표율까지 다 거의 일치돼서 나옵니다. 워낙 표본을 잘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거의 대면 조사에 가깝게 하나하나 그 면접위원들이 물어서 그걸 모은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가치관 조사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연구자들은 변수화해서 이제 통계 모델링에 넣고서 뭐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뭐 어떤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 한 2002년에 제가 석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실 세대 갈등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왜냐면 그 전까지 한국 정치는 전부 다 기억주의로만 다 설명이 됐는데, 세대라는 문제, 그 이념 갈등,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 근데 뭐, 선진국이 되면 당연한 현상이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이내영 교수님,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하신 분인데, 거기까지 이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흘러 트렌드 연구에서도 결국 시장에서도 세대가 워낙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저희 탑 매니지먼트한테 어드바이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뭐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를 하려고 하셨을 때 일단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게 제가 책을 최근에 5월에 말에 낸 책도 그런 내용인데 지난 몇 년간 하여튼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시달리셨던 말 중에 하나 MG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연구자로서 보기에 이게 도저히 묶일 수 없는 세대 둘을 묶어놓고서 하나로 보는 되게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혹은 여러 갈등을 다루는 책을 내면서 좀 부재 비슷하게 MZ세대는 없다라고 달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레니얼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40대예요.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Z세대는 18세, 19세, 17세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일 수가 없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이 MZ의 열풍이 지나가고 약간 유머거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잘파라고 이제 Z랑 알파 세대.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뭐냐면 Z세대 아래. 완전 이제 초등학생 뭐 이런 세대예요. 그걸 묶어가지고 또 잘파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MZ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많이 삼았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언론에서 자꾸 MZ 했는데 그게 진짜로 그 세대 전체를 묶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충 한 20대를 말했고 거기서 약간 30대 초반 중반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묶여요 실제로 가치관 조사를 해보면 비슷해요. 뭐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요 세대 자체가 그렇게 비슷한 가치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남녀로 또 나뉘어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남녀로 가치관이 달라진 세대이기도 해요. 요 20대, 30대 초중반이. 실제로 뭐 투표 형태도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대를 갖고 하나로 쫙쫙 묶어가는 거, 절파 뭐 이렇게 묶는 게 더 이상 큰 효용이 없다고 믿는 입장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 얘기를 왜 하느냐?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그 갈등의 축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 고민하실 분들이어서 여기 이제 지식인 집단이잖아요. 또 순진한 재단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령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코호트를 보는 겁니다. 코호트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연령 위주로 보게 되면, 그래서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시작을 하면 다 똑같습니다. 10대는 어른한테 반항하고, 20대는 도전적이고, 한 5, 60대 되면 제 안정적 사회 기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희구적이 되고, 좀 더 보수화되고, 뭐 이거는 그 연령 효과예요. 이거 세대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예요, 나이. 근데 코호트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 동년배 효과라고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같은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같이 겪게 되면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가치관이 비슷한 게 생겨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세대 효과라고 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러면 밀레니얼은
만약에 60대가 돼도 그 특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을 했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가장 강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10대, 20대를 거치면서 계속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게 있는 거고 Z세대가 되면 디지털이 단순히 컴퓨터 연결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뇌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다뤘던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알파? 더 젊은, 더 어린 세대는 뭘까요? 보면 제가 굳이 네이밍을 하자면 AI 네이티브가 아닐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냥 그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 이런 아주 그런 것도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뤘던 이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대에 대한 가치관 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잘파라는 말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뭘 연구했다고 벌써 그걸 이렇게 막 함부로 네이밍을 하느냐. 근데 주로 이 오랜 시간을 참지 못하는 마케터 분들이 이제 막 그런 걸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경험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코호트 효과랑 연령 효과 차이는 방금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세대는 아직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 실제 공유하고 있는 경험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친숙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공통점일 텐데 이 정도 세대가 되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초개인화 세대가 돼서 각자 자기만의 그룹핑과 자기 중심의 관계 맺음, 자기만의 폰에 구성된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세대로 묶일 수 있나라는 게 저는 좀 회의적 이건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죠. 이게 뭐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세대 나누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왜냐면 제가 제 책에서 이거를 좀 다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기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4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 50년대가 출생한 이분들 60대 이상이시죠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가 딱 여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90년대 한 초반까지 쭉 계속되던 우리 고도 성장, 경제 개발 시기에 청년 중년기를 보내면서 산업화 주역으로 활동을 하셨던 공통 경험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그죠? 프라이드 있을 만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상황을 잘 보면 재밌는 게 의료체계 의학 발전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예전에는 좀 이제 손주 재롱 보고서 집에서 쉬셔야 됐던 나이인데, 워낙 이제 세상이 변해서 이제 본인이 건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시니까 계속 그 본인들의 그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세요. 뭐 그런 시대가 된 거고, 네, 586 세대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이제 386이라는 단어에서 먼저 나왔죠. 30대 때 대거 정치권 입성할 때. 요건 이제 60년대생이 주축인데, 현 50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 주역이라고 보통 불리고, 여기도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죠. 이제 우리는 군부 독재를 몰아냈다. 이런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 세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워낙 요새 일단 이 세대가 쪽수가 엄청 많아요. 쪽수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가장, 아무래도 50대면 가장 사회에서 영향이 셀 때잖아요. 50대, 60대 넘어갈 때. 그래서 신기득권 뭐 이런 얘기도 불리고, 어쨌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좀 힘이 센 세대다, 현 시점에. 이거는 뭐 나이랑도 관련이 있죠. 이거는. 연령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이제 X세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X가 왜 중요하냐면 X를 기점으로 그 Y, Z, 알파의 네이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왜 시작된 거냐면 도대체 저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규정할 수 없대서 X가 된 거예요. 미지수 X인데 그 다음 세대를 붙이려니까 야 전에 뭐였지 X 그 다음 Y Y인데 얘네가 하필이면 2000년 요 넘어갈 때네 그 밀레니얼 그래서 M으로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Y였잖아요. 그럼 X, Y 다음에 뭐였지? Z잖아요. 그래서 Z세대가 된 거고 이 네이밍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Z까지 다 써먹었어요. 혹시 어떻게 하다가 A로 다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베타 뭐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솔직히 알파 세대부터는 그 네이밍이 맞는지 자체에 좀 회의감이 있는 사람이라 연구자로서는 어쨌든 Z세대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가능한 구분이다 라고 하고요. 어쨌든 X는 70년대생들이 주축이고 저도 여기에 속해 있고 제가 40 중반이니까 딱 여기거든요. 그리고 요 세대의 공통 경험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아주 막 되게 희한한 세대로 불렸어요. 개성과 자유, 막 옷도 진짜 배꼽티도 이때 처음 입고 하여튼 막 오렌지족도 이때 등장하고 근데 이게 위기를 딱 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각자 도생 생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던. 그래서 기성세대 조직과 문화의 특유의 저항 정신을 좀 버리고 약간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랬던 측면이 있고, 근데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양의 서퍼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X세대가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무슨 바리스타들 강릉에 이렇게 쫙 가서 커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목공하고 공예하면서 자유로운 삶, 힙스터 원조라고 하는데 다 그러니까 이효리 부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엑셀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되게 힙스터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 되게 많이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중문화 소비 창출하고 약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프라 변화하는 시기에 이제 젊은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보통 이걸 이제 디지털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세상에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계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마케터들은 영포티, 왜냐면 이게 좀 저만 해도 옛날 40대보다는 옷도 젊게 입고 좀 염색도 하고 그래서 그 흰머리도 안 보이게 하고 약간 좀 젊게 살려고 하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포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예전에 그 40대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미지였는데 저는 저를 위한 소비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고 Y세대 밀레니얼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충 한 82년생부터 잡습니다. 이거 좀 달라요. 뭐 84년부터 잡는 경우도 있고 80부터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떤 걸 기준점으로 잡느냐인데 어쨌든 30대 다수입니다. 현재. 요 세대의 공통 경험은 뭐냐면 선진국이 되고 있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당연히 그 선진국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비정규직이 좀 많아지고 좀 차별도 있었고 해서 각자 도생이라는 느낌이 이제 막 올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막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가 좀 있고 뭐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태어나서 막 성장할 때 다 디지털 세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전 세대와 다르게 불리면서 처음으로 이때부터 퇴사가 문제가 됐어요, 기업에서. 3년 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자꾸. 기존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막 반기를 들고. 근데 원래 이게 재밌는 게 X세대가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IMF가 너무 어묵해서 이걸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지연돼가지고 밀레니얼에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세대는 사실 뭐, 모바일, 이제 좀 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97년 이후 세대라고 보기도 하는데 96년이라고 보는 게 정석이고요. 현재 이제 10대 중후반, 20대 후반까지를 아우릅니다. 근데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 치면. 그래서 양극화가 좀 고착화되고 좀 계층이 좀 고착화된 상태. 2010년대 이후에 자라면서 좀 치열한 경쟁. 왜냐면 그 안에서 살아야 각자들은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당연시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막 공정이니 뭐니 막 이런 가치들에 막 꽂혀 있는 거고요. 모바일 세대로 이제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이들한테 폰은 전화를 거는 도구가 아니에요. 전화 거의 안 해요. 전화 포비아도 있습니다, 이 세대. 전화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남과 비대면으로 통화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세대.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배달도 앱으로 시켰던 애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만 해도 어릴 때 엄마가 짜장면 사 먹으러 돈 주면 전화 걸어서 여기 몇 동 몇 호인데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하잖아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앱으로 배민에서 딱 찍어가지고 뭐 빼주세요. 그러니까 전화에 대한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에 대한 이 포비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직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박사님 연락 좀 해보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이게 왜 어렵지? 근데 이제 그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모바일 세대 포노사피엔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치열한 경쟁, 그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더 이상 많이 이렇게 고성장이 어려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쟁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공정한 룰을 적용받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게 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에서는 좀 동시대 효과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그룹핑을 다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세대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막 힘들게 싸우게 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40대랑 30대 중후반하고 2030, 30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젊은 층으로 같이 절대 안 묶여요. 30대도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지금 사실. 가치관 조사를 해보면. 약간 30대 후반부터는 40대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나눠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대충 20대, 30대 묶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이해를 너무 못해요.
60대, 70대, 50대랑 그 여기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요 세대와 40대, 30대 중반이 서로 되게 이해를 못하고 30, 40대와 20대, 30대 중반까지가 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이런 게 유독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독 심한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심할까? 저는 이게 한국이 가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게 정치학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동시대에 동시기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들이 특수한 사정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 역사 철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당시 독일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독일이 후발 국가였잖아요. 유럽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온갖 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 계획과 옛날의 유산과 막 그다음에 심지어 그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예술은 그래서 해체주의에 가까운 다다이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막 뒤섞여 있는 요 상황을 설명해서 딱 던졌는데 이게 사실 한국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굉장히 놀라운 특성 하나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이 250년 동안 이룬 거를 우리가 70년 안에 해버려서 그래요. 기적, 한강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게 됐다. 이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 충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100년 전에 한국은 근대국, 온전한 근대국가도 아니었잖아요. 그보다 20년 전, 뭐, 그, 100, 1000, 그러니까 100, 1005년, 뭐, 저기, 1900? 한 3년쯤 보시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신생 독립국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장 가난한 추진국에 출발해서 70년 만에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그러니까 산업, 국민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가 근대화의 3대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70년에 완수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했어요. 어떻게 했어? 놀랍게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경제력, 군사적, 문화적 역량 측면에서 G10이 된 거예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서구 선진국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250년이 최소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70년 만에 이걸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온 시대가 좀 달라요. 단순히 경험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시대 정신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0년대에 태어나 봤자 그때부터 미국은 선진국이었고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유럽도 68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 고착화된 그 어떤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씩 바뀌곤 있지만 이런 식의 시대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나라에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한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코호트 효과가 이제 동년배 효과니까 동시대라는 개념이 들어있지만 좀 따로 떼서 동시대 효과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죠. 나라가 다른 나라였다는 세 개가. 이 과정을 보면 후진국 대한민국, 중진국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 세 개의 다른 나라가 있고 이게 원래 한 시대에 같은 세대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그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 이거 경험을 했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고 있고 그런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저는 이걸 동시대 효과로 보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시대, 세 개의 세대를 가지고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86세대 이상 윗분들을 발전주의 세대로 좀 규정을 하고요. 이제 국가의 발전이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이제 X세대부터 한 나이 많은 밀레니얼 40초반까지를 자유주의 세대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 개념은 아마 이 한반도 선진학에서 공부하시는 자유주의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미국식 리버럴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에 좀 더 강조를 맞춘 개인의 권리 뭐 이런 것들 아마 근데 한반도 선진화재단 쪽에서는 공부하시는 자유주의가 아마 로버트 노직이나 하이에크 쪽일 것 같은데 요건 아마 조금 더 존 롤스적이고 아마 뭐 케인지안적이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자유주의라는 게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게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개인주의 세대 정도로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면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 민주당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개인화 세대, 요게 이제 제가 말하는 흔히 그 언론에서 MG 했던 사실은 20대와 30대 초중반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화 세대.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시면 이해를 할 건데. 근데 요게 이런 식으로 가치관 조사를 되게 엄밀하게 한 게 거의 없는데 요게 옛날에 내일신문하고 서강대 한국정치연구소 박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코호트가 이제 되게 코호트를 세분해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2016년인데 여기다 제가 지금의 그 7년을 딱 더해서 지금 그러면 조금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연령 효과가 그대로 먹어서 조금씩 같이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없거든요. 잘 보시면 이건 이제 현식이 기준입니다. 잘 요걸 보시면 40대가 포함되기 시작하는 순간, X세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인주의 쪽으로 강하게 갑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63세에서 72세 현 시점, 57세에서 62세를 보시면 집단주의 성향이 일단 되게 강해요. 그리고 심지어 57세, 62세면 이거 86세대거든요. 민주화 주역인데 집단주의 더 강해요. 산업화 세대보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좀 더 이제 성장 쪽에, 왜냐면 나라의 발전이 가장 중요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왜? 후진국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빨리 굉장히 사명감이 강해요. 이 세대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풍요로워진 90년대에 자랐던 40대들은 어쨌든 나의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 어느 게 더 옳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서 좀 더 개인주의 쪽으로 가고, 다만 여기 이제 이게 86세대랑 섞여 있잖아요, 지금. 요 구분에서는. 이 서강대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 쪽에, 국가의 성장이나 복지보다는 성장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고, 그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근데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왼쪽, 이제 지금 한 19세에서 25세까지 보면은 워낙 저성장이 오래돼서 사실 성장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의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주의로 가냐? 이 축을 볼 때 집단주의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1980년대 초중반 학번대에 속한 연령대 50대 중후반 이 사람들은 산업화 세대보다 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은 산업화 세대, 58세대 전체 다 경제, 정치 영역에서 후진국 대한민국의 발전, 이게 화두예요. 어쨌든 시대 정신이고 이게 다 젊은 시대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아직도 86세대 산업화 세대 분들 임원들하고 일하잖아요. 보고서 올리면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걸 아세요. 아는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여전히 더 발전해야 되고, 유럽, 미국, 특히 일본 뭐 이런 선진 사례, 글로벌 기업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서 받아볼 때 어쨌든 선진국 사례가 있어야 안심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모범 사례인 것도 많거든요. 이제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아시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인 거라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뭐 조직의 발전에서 헌신할 생각이 별로 없는 젊은 세대 20대 굉장히 어려워해. 왜 저러지 쟤네? 근데 또 이제 언론이나 막 강연 이런 거 듣다 보면 MZ세대가 특이하지만 이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래 일단 이해는 해보자 뭐 이러고 넘어간 상황이죠. 이게 이제 발전주의 세대 같이 묶어놨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여기 이제 이제 좀 이렇게 리버럴 자유주의 개인주의 세대인데, 일단은 개인주의 영역을 확 들어와요. 40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 인용은 안 했는데 되게 재밌는 조사 중에 한 3년 전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딱 쪼개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조직에 대한 충성 강요는 꼰대질인가? 라는 되게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게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라. 이 조직에 대한 충성.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40대부터 지금 그 조직에서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별로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을 거의 버려야 되잖아요. 임원이 되는 삶이라는 게. 물론 돈을 많이 받지만. 그래서 좀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 X세대 같은 끼기만 하면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당연히 더 젊은 세대는 더 개인주의가 이건 뭐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니까.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30대 중후반의 밀레니얼과 X세대는 좀 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뭐, 형동생을 친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좀 친해요. 왜 그러냐면, X세대가 약간 지금 인터넷 하위 문화의 다 원조예요. DC 인사이드니 뭐하는 거 다 X세대가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형 동생 하면서 놀던 사이들이, 형 언니 커뮤니티 놀던 사이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잘. 그러면서 여기가 사실 K 컨텐츠의 근간이, 이때 갔던 웹툰들이 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가는 거고 넷플릭스에 가는 거고, 이때부터 형성된 인프라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유개성 엄청, 그래서 지금도 쇼츠나 릴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SNL 코리아 이런 데서 옛날 X세대
취재한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막 배꼽 딛고 다니고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서울식 사투리와 함께 막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10대, 20대가. 왜냐면 그게 상당히 힙했거든요. 요새 말로. 굉장히 패션도 화려했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자유와 개성을 추구를 했는데 이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근데 이 호황, 엄청난 호황 뒤에 이제 IMF 딱 맞고서 이게 너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새 시대를 열지를 못했죠. 그래서 동생뻘인 이제 밀레니얼 세대 또 30대 중반의 밀레니얼이 선진국 진입을 X세대랑 같이 목도를 하는데 약간 이제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게 서로 화두가 됐다. 그런데 X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진국으로 어쨌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도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그 아랫세대보다 낙관적인 성향은 좀 있어요. 넘어가시죠. 이제 개인화 세대,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20대랑 30대 초반, 중반까지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본 시대는 그 선진국 대한민국인데 선진국이 된 이유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면이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양극화, 계층 고착화, 저성장 뭐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선진국의 단점을 주로 겪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는 어떻게 살았냐면 개인화된 화면 모두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중심으로 관계도 맺어요. 동창회 동문회는 잘 안 나갑니다. 그건 누가 묶어준 거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근데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혹은 어떤 트래바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셜 살롱 문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이슈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슨 독서 토론을 한다라든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모임들입니다. 이 관계는 다 100% 자기가 선택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관계 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마저도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최적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죠? 그리고 소통은 당연히 다 앱으로 하고 메신저로 하고 전화는 되게 힘들어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20대는 Z세대는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연결된 세상이에요. 부모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들려있다 어느 순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놀 때 공부할 때 숙제할 때 항상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와 함께 있고 이게 장난감이자 학습 도구이자 온라인 쇼핑몰이자 이게 쇼핑 카트이기도 하고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 폰이. 실제로 그 기능이 다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거의 써요.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근데 좀 30대 중반 이상 밀레니얼 X세대만 해도 왜 뭐가 차이냐면 저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 세상에 연결이 됐어요. 인터넷 세상에. 랜선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 Z세대, 개인화 세대, 밀레니얼, 젊은 밀레니얼까지 포함하는 이 세대는 언제나 온라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다 터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이고 사전이고 뇌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포노사피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되게 못해요. 뭔가 기억을 잘 못해요. 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하면 여기 있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자신만의 취향, 세분화된 취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자기한테 맞게 들어옵니다. 광고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AI 기업의 도움을 받아 소비를 하고 나와 나의 취향이 중심에 있고 그래도 됐기 때문에 개인화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관계 맺음을 했고 오프라인 모임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트래버리 소셜 살롱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게 활동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마음 맞으면 뭐 그래서 같이 하이볼 한 잔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건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근데 약점이 있어요, 세대가.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아무래도 지식인 집단이면 젊은 연구자들이든 뭐 이렇게 리더로서 역할들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이제 당황하실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당군들의 최대 스펙이라고 되게 똑똑하다고 뽑아놨더니 아니면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얘는 왜 이렇게 뭘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하지 뭐를? 이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이제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를 뇌의 일부나 일종의 뇌의 연장선으로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나 지식이든지 빠르게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놀라운 능력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게 컨텍스트가 그게 우리말로 맥락이잖아요. 이거 약해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만 해도 사실 공부를 할 때 서지사항을 적고 도서관에 책을 찾은 다음에 참고 문헌을 보면서 또 각주 인용을 보면서 이게 지식의 계보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뭐든지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검색 유튜브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항상 검색어 1위는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우투고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법이에요. 그냥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은 항상 거기 인터넷 어디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막 지식의 계보를 따져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희까지만 해도 어떤 부족한 데이터나 지식 갖고 인과관계를 고민하고 좀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있고 늘 접근할 수 있고 또 꽤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계보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업무에서도 약점이 이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특정 주제를 오랜 시간 분석하고 이게 어떤 일의 맥락에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는데 되게 서툴러요.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막 자꾸 상담하자 그러고 회사 나가요. 그런 직무도 기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 전화하는 거 어려워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상황 파는 것도 상황 파악도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더 심해져서 미국 명문대에서는 지금 사람 표정 읽기 수업까지 생겼어요. 이게 하도 이 사람이 이 표정을 지을 때 도대체 이게 어느 감정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대면을 너무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능한 거냐? 그렇진 않은 거죠. 다른 측면의 강점이 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정보 검색이 이런 거 엄청납니다. 그리고 유용한 지식의 빠른 취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만 기성세대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맥락상 다 이해했겠지라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 못한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막 빨리빨리 가져올 때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주는 기성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나마 이제 이게 일이 좀 돌아가겠다. 이게 저는 실제로 이제 계속 요 세대들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깨달은 부분이라서 다음 넘어가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요렇게 세대 갈등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이제 박사논문에도 여기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많이 해서 쓴 부분인데 뭐 그것까지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냥 핵심 내용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고 각자 살아온 시대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 원래 이게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사람, 1800년대 중반 사람하고 선진국 치면 2023년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왜? 그 나라의 성장 경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시대 충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갈등의 종단적 측면이잖아요. 이제 쭉 이 종적으로 연결한 횡단의 갈등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필터 버블, 에코 챔버 이게 두 개로 부르는 건데 필터 버블이라는 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디어 이용자가 그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정보가 그 필터링 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나 어디서 아니 뭐 어디서든 그 뉴스를 뭐 클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비슷한 것만 들어오고 정치 성향이든 내 관심사든 계속 비슷한 거에 그래야 조회수나 클릭수가 높아지는 걸 알고리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다양한 의견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 의견, 반론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사실은 알고리즘인데 이게 그나마 광고를 할 때까지는 뭐 물건을 팔 때까지는 조금 나은데 이게 정치 사회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간극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오해도 풀리고 이런 그게 안 돼, 그게. 그래서 확증 편향이 점점 생기고 서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는 책 제목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너무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다. 우리가 서로가 정말 죽도록 미워할 정도로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의 세계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선택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미디어.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 연구를 하지만 굉장히 미디어 쪽에서 이론을 많이 봤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재밌는 현상이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요것만큼은 전 세계 공통 현상, 선진국 공통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말씀드린 건 한국 현상이고요. 여기서부터는 100% 선진국은 다 일치하는 현상이다. 폰을 들고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글로벌 Z세대가 똑같이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튜브에서 뭐 클릭하면 자꾸 뭐 추천 오잖아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그거 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 체인버는 뭐냐면 반향실이라고 이제 소리가 울리는 현상인데 동굴 효과라고도 하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활동을 하시면 계속 비슷한 성향끼리만 그 커뮤니티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슨 목소리를 냈을 때 막 좋아요를 받고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 목소리끼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동굴 아닌 거죠. 자기들만의 세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점점 자기의 확신은 강해지죠. 그럼 이제 이러고서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이상한 놈인 거예요. 내 의견에 동조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 말고는. 이런 게 이제 문제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대가 아닌 다른 세계에 각각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많이 쪼개져 있어요. 단순히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관심사별, 취향별로 어마어마하게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중심에서 많이 또 찢어져 있고 그 남녀 간의 갈등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공감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제 말씀에 공감이 되신다면 일단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 어쨌든 이 나라를 유지해야 되고 계속 발전도 어떻게 보면 더 시켜야 되고 더 많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찾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뭔가 예전처럼 확 통합하는 국론 뭐 이런 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기성세대 특히 제가 아까 발전주의 세대로 명명했던 86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 분들이 이걸 좀 힘들어해요. 왜? 본인들은 항상 이제 딱 하나의 뜻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대한민국의 발전, 그것이 경제 발전이든 민주화든 가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매스미디어가 몰라 그랬어요. 매스미디어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가 밤 9시에 다 같이 밤에 KBS, MBC, SBS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비슷한 정보를 같이 한번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합의가 좀 쉬워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거 안 봐요. 조선일보 1면, 한겨레 1면에 뭐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이 보수 진보의 대표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맞춰져서 오는 관심사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미디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몰락해 있다 보니까 어떤 공통적으로 이슈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MBTI가 유행하는 거예요. 스몰 토크를 할 게 없어요. 젊은 세대가 특히. 뭔가 같이 보고 있는 게 있어야 말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봤어? 어제 시청률 50%, 60% 나온 드라마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전 국민이 야구를 보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야구도 다 보지 않잖아요. 저도 안 봐요. 저는 참고로 월드컵,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도 안 봅니다. 별로 그게 제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스몰 토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20대, 10대 가면 훨씬 심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하겠어요? 너 MBTI 뭐야로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MBTI가 유행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의 이유는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스스로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 세대가.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이 주제는 아니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매스미디어가 없는 것이 사실은 개인화된 화면으로 인해서 더 분절을 가속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알파라는 세대가, 그러니까 알파라는 세대가 존재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는 게 그 지점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통합이 어려워. 그러면 공존하자 잘. 공존할 때 뭘 해야 돼? 투과성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장막을 치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개인화된 화면이 있고 개인화된 관계 맺음이 있고 서로 떨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데 뭔가 이야기가 서로 들리는 장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냥 보여야 되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진 않게 쟤네들이 모여서 어디 음지에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서로가 알아야 그냥 각자 자기 취향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서로 그것까지 닫아놨기 때문에 더 지금 서로 이해 못하고 비호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최소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또 많은 기업에서의 사회 책임 활동으로 저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미국 이게 필터 버블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계속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 책 다 읽어보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하면 되게 많이 해소가 되긴 한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근데 억지로 만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을 기획을 하고 유도하는 정책 또 사회적인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한반 선진화가 재단 같은 데서 노력을 하실 수도 있고 힘 있는 재단이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해를 모색하는 거지 막 예전처럼 우리가 뭐 같은 생각을 다 같이 사실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그건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막 선진국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는 이게 뭔가 국론도 좀 통일돼 있고 뭐 이러면 멋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그 찢어지고 서로 다른 취향과 생각을 쫙 나눠져서 막 충돌하는 게 사실은 문화적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BTS를 탄생시킨 방시혁이나 뭐 저 봉준호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은 봉준호 보면 다 X세대거든요. 문화적 수혜가 되게 크고 약간 개인적인 가치관, 자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세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통합도 어렵고 하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투과성 장막 그다음에 어떤 오프라인 만남의 기회 요거는 조금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넘어가시죠. 이게 끝인가? 예. 그래서 뭐 시너지 방안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힘을 내서 또 조직도 각자 맡으신 조직이 리더시라면 조직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뭐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극을 주셔야 되고 모티베이션 하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저처럼 이제 어떤 직장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잘 성과를 내서 또 제가 다니는 기업이 잘 돼서 또 많이 고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발전수의 세대는 문자와랑 텍스트에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뭐 여기 많이 계신데 세분한 지식 암기 위주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요. 학력고사 세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86세대들하고 일하다 보면요. 아니면 산업화 세대 완전 초임원 있잖아요. 부회장급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여전히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건과 인데 다 기억을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놀랍습니다. 이게 1세대 특징이에요. 너무 세분하게 외워서 그래요. 근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 속에서 약간 지식 연결, 요거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비해서. 근데 그 다음 세대, 저희 세대는 수능 세대거든요. 여기는 주로 뭘 우리는 측정받았냐면 맥락적 이해력을 굉장히 측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흐름 속에 있던 사건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지 몇 년도냐가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적 이해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인화 세대, 여기가 이제 항상 문해력이 없다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세대인데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심심한 사과를 했더니 사과하는데 심심한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영상 세대고. 근데 감각적인 콘텐츠 이해도나 생산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텍스트에 강한 게 발전주의 세대, 그다음에 컨텍스트에 강한 게 자유주의 개인주의 세대, 콘텐츠에 강한 게 개인화 세대. 이건 제가 한경 칼럼에도 쓴 건데 요 각각의 장점이 있는 세대가 어쨌든 한 시대에 이렇게 어쩌다 보니 살게 됐다. 그러면 또 한 나라에 있고 한 조직에 있더라. 그러면 텍스트 자체 집요하게 잘 파고들고 이거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최고 윗단에 있잖아요. 지금 임원급에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 Z세대의 그 약점을 보완을 해주고 컨텍스트에 되게 강한 중간 세대가 양쪽의 약점을 좀 보완해주면 그 어떤 Z세대 특유의 컨텐츠 이해력이나 생산력이 되게 재밌고 엄청나거든요. 이 친구들은. 뭐 맡겨놔 뭐 뚝딱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하면 놀라운 경쟁 우위를 조직에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많이 하려고 하고 40대 허리론도 그런 식으로 가요. 뭐 40대가 희생해라 이런 게 아니라 40대가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50대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뭐 Z세대는 좀 그런 감각들을 우리한테 잘 조직에 전수해 줘라.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하면 그 조직의 경쟁 우위 또 이게 크게 보면 나라의 경쟁력이겠죠.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희망적인 말과 함께 맨날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 요새 이 정도로 하고 끝났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